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신춘 팟캐스트 이렇다입니다. 오늘은 185회입니다. 알파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파조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리고 어김없이 찬희쌤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여기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목소리가 좀 익숙한 사회자가 아닐까 싶은데 두 번째죠. 네, 그렇게 되네요. 별명이 대타 전문이라고. 네, 네. 사회자에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네, 언제나 불참의 사유가 생겼을 때 네, 부득이하게 언제나 이렇다 방송을 위해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말로 대타고 좀 속칭으로 땜빵. 아닙니다. 땜질.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네.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예. 이름 언제나 말씀해 어려울 주세요. 때. 지난번에 이름 그냥 타디라고. 타디. 네. 타디. 아, 오케이. 맞아요. 타디. 네, 타디. DJ니까 타디. 일일 DJ라는 의미로. 오케이. 이렇다의 타디. 일일 DJ. 반갑습니다. 타디입니다. 저는 처음이에요. 타디. 타디님과 네. 처음 방송이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파조님, 그럼 오늘 주제를 먼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이렇다 한 몇 회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재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적당한 시점에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거의 화수분처럼 계속 재정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정부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며칠 전에 정부가 내년 예산을 발표했는데요. 555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예산입니다. 올해 본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이었으니까 한 9% 이상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지난 180회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알파조님과 찬희쌤과 함께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내용 한번 좀 요약하고 네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난번 이렇다 해서 우리가 큰 정부, 작은 정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파조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네네. 내년 예산을 지금 막 이제 우리 타디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시 얘기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5회 전에 재정 지출도 중요한데 재정 지출의 크기가 큰 정부의 특징이긴 하지만 아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일반적인 통념이 정부의 규모, 즉 정부 재정의 크기가 작은 정부와 큰 정부를 나누는 기준이고 더 나아가서 큰 정부를 좀 외치면 좌파나 진보고 작은 정부를 외치면 좀 우파나 보수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큰 정부를 둘러싼 좀 오해다. 오해.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조님 그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진정한 차이 이런 것들 또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솔직히 큰 정부를 늘 주장하는 세력은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 진영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파 혹은 보수 진영이 그러면 작은 정부를 늘 주장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럼 우파 보수 진영이 돈을 안 쓰느냐? 그렇진 않죠. 많이 쓴다 이거지. 우파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어마무시하게 돈을 엄청나게 써요. 그래서 주장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 정부의 크기를 놓고 재정의 크기를 놓고 이게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이게 본질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본질이냐? 형식적으로 정부가 크기가 크면 우리가 큰 정부 얘기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라가 발전하면 사회가 발전하면 정부는 커져요. 그런데 그래도 정부가 계속 커지니까 선진국일수록 큰 정부를 가지게 되는 이제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둘러싸고 엄청난 이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립의 핵심은 정부의 크기가 얼마냐, 재정의 크기가 얼마냐 이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고 국가가 시장을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정도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까 재정이 얼마나 커서 뭐 우리가 GDP 대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국가 부채가 얼마 그다음에 GDP 대비 1년 정부 예산이 얼마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게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막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장을 얼마나 통제하느냐. 즉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구분에서 크다와 작다의 의미는 시장과 국가의 권한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정부의 재정 크기가 본질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고 그래서 큰 정부란 국가가 시장에 간섭하는 정도 즉 시장의 자유를 통제하는 범위도 넓고 그 통제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크다, 높다. 이제 이게 바로 그 큰 정부의 의미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권위주의 정부 얘기도 그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얘기했죠. 권위주의 정부도 당연히 큰 정부죠. 왜냐하면 권위주의 정부는 시장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렇죠. 정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권위주의 정부도 사실은 큰 정부다. 이 권위주의 정부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은 재정의 규모는 크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작아요. 박정희 때 그런데 얘기했죠. 박정희 때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권위주의 정부의 대표적인 나라인데 네. 사실 정부 재정 대비 GDP 대비 정부 재정 규모 보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재정 크기만 가지고 우리가 큰 정부를 얘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권위주의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데는 국가라는 정부가 있고 시장이 있고 시민사회 이렇게 세 가지 3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권위주의 정부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시민사회하고 시장 나머지 정부를 제외한 시민사회와 시장을 다른 이 영역을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고 압도한다. 이제 이게 권위주의 정부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사회나 시장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반민주적인 큰 정부도 있다. 그래서 네네. 선진국의 사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복지국가 같은 경우 당연히 큰 정부이지만 복지국가야 네. 큰 정부. 당연히 큰 정부죠. 근데 왜냐하면 정부 지출이 특히 복지 지출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인데 이런 경우도 큰 정부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장을 통제하고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권위주의적인 정부는 재정 규모가 작지만 그것도 큰 정부다. 네. 아, 이렇게 정부의 시장 개입이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건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건 자원의 배분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이 쌤. 네네. 네. 정부 정책과 규제의 방향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이렇게 나뉘기도 그럼요. 하고, 네네. 네. 특정 산업을 죽일 수도 있고, 네. 살릴 수도 있고, 네. 네, 시장에서 정부가 갖는 역할이 굉장히 크죠. 네.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그린 뉴딜, 뭐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 뭐 뉴딜 굉장히 많은데 이거 추진 과정에서 벌써 이제 누가 수혜 산업이냐, 수혜주냐, 뭐 이런 말만 나오고 있잖아요. 증시 난리를 네. 아닌 네,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의 물꼬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이게 막 승자 패자가 막 시장에서 갈리는 거죠, 막. 예. 그 때문에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단어 정경유착 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크로닉 캐피탈리즘 한국말로 번역하면 정실자본주의 그러니까 정실자본주의 이름이 좀 안 쓰는 말이긴 사기 한것 같아요. 자본주의죠, 뭐. 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크로닉 캐피탈리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정부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대박을 치는 기업이 나오고 아니면 쪽박을 차는 기업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은 자유시장 원리가 를 침범하는 나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자유시장이 가장 잘 지켜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위기가 발생하면은 갑자기 미국의 대다수가 작은 정부론 지지자들인데 그런 사람들 갑자기 그 큰 정부 지지자로 다 바뀌어요. 변신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론자들은 특히 정부가 돈을 쓰는 것 일반적으로 정부가 돈 쓰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정부론자들은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는 걸 반대하면 복지에 돈을 쓰는 걸 반대해요. 맞습니다. 예. 정부가 그러니까 위기 때는 돈을 막 정부가 써야 된다고 막 부축해요. 이 작은 정부론자들도. 그런데 복지에는 쓰지 말라 이거죠. 기업에 써야죠, 기업에. 기업에 쓰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위기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은 기업을 살리는데 정부가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게 그리고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정부가 다 동원을 해서 그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게 작은 정부론자들도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보수주의자들, 작은 정부론자들도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막 큰 정부론자들로 변신한다. 변신의 귀재가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때마다 달라요. 네. 보통 이제 경제적 보수주의자라 그러죠, 우리가.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말로는 시장을 이제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데 자기들을 밀어줄 때는 이제 정부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는 그런 것에서 뭐 남다른 능력이 있고요. 근데 알포는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해결하는 면이 많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정부만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학 교과서에도 시장의 실패도 있지만 정부의 실패도 엄청 심각한 거고 최근에는 또 이제 특정한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갖고 정부를 마치 너무 턱없이 밀어버리고 정부가 하는 건 전부 다 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경향이 아닌가 싶은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하면 시장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시장 경제적 보수주의자들, 시장주의자들한테서 이런 얘기가 나올 리는 만무한데 그렇죠. 이제 일부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정부가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주장 되게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시장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시장 실패라는 말은 늘 뭐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시장을 전부 다 대신할 수 있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국가, 정부 이꼴
정의롭고 그다음에 공익이다 이게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장이 만능이 아니라고 우리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큰 정부가 또 만능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 발전에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면 예를 들어 사회 복지에 대한 요구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큰 정부가 들어오고 정부가 그만큼 개입을 해야 된다. 그건 맞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우리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시장, 시민사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영역이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이게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전체의 사회를 이루게 되는 건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이 세 부문이 즉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자신의 원리에 충실하게 자율적으로 작동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 체제에서 그 사회 구성원의 어떤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시장 통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시장 만능이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정부가 강력하게 시장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이 기본권 보장해 주지는 않거든요.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보육, 교육, 보건, 의료는 절대로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공공 부분으로 일정 부분 반드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공공 부분으로 정부가 유지하는 그 정부가 전체를 책임지는 크기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분이 굉장히 크고 독일도 복지국가이긴 하지만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분이라고 해서 민간이 수행을 하는데 수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걸 공공적으로 통제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요 세 개 보육, 교육, 보건, 의료 정도는 시장에 맡겨둘 수는 없다. 이거는 공공의 영역이다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시장에 다 내버려 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고. 미국 같은 의료보험 체계, 그러니까 의료 시장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공공재 영역이다. 공공의 영역이다. 이 보건의료 그다음에 교육, 보육 이런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진입이나 경쟁을 보장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 시장 원리라는 거잖아요. 이거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의 이윤 추구 논리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합의들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알파조가 이제 네. 시장에서 직접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네. 시장에서 가격이 안 결정이 되지 않고 정부가 이제 시장에 통제를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시장 원리를 제한하는 얘기를 쭉 이제 했는데 보통 이렇게 특히 아까 얘기했던 북유럽 복지국가 같은 데서 네네. 사회 서비스를 이렇게 직접 정부가 공급하는 걸 보통 탈상품화라고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탈상품화. 이건 상품이 아니다. 상품이 아니다. 절대 얘기죠? 아니다. 근데 아무리 탈상품화되는 영역이 넓어진다 해도 삼인주의 아니고 삼인주의 해랩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기능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자본주의잖아요. 네, 자본주의니까. 삼인주의 복지국가도 네. 자본주의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자원 배분의 기본 원리는 시장인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일부분을 담당을 한다. 공익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은 시장의 상품 논리라는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일정 부분을 보호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경제 활동의 방식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자원 배분의 원리는 시장이고 그렇죠. 그건 뭐 사회주의권에는 없어요.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시장이 없어요. 네. 블랙마켓이지 공식적으로는. 암시장 같은 거는 있죠. 사회주의권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다. 이제는 북한 없는 때 것 같은 같아요. 얘기예요. 예지 북한. 북한이고 그다음에 장마당만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개혁 개방하기 전에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시장이 없죠. 시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거래하는 장소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네. 거죠. 가격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이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가격이 이루어지는 이런 체제가 아니었다라는 뜻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늘 있는 법이고 크기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시장이 시장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의 고유 역할이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정부도 정부의 고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뭐가 고유의 역할이냐.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단위죠. 시장이 이 역할을 못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도 못 해주고 시민사회도
못하는 정부의 독자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정부가 만약에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고 시장이나 시민사회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소련 옛날 네네. 과거의 동구권의 국가 사회주의야말로 가장 발전된 사회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몰라 이걸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겠는데 저는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알려고 어쨌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관료주의가 시장보다 더 우월한 자원 배분 결정을 내린다는 보장 절대 못합니다. 우리 관료주의 얼마나 욕합니까? 네, 공무원 맞습니다. 얼마나 욕합니까? 네.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시장 실패가 있는 것처럼 정부 실패도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관료주의의 문제 아닙니까? 정부의 비효율성의 문제이고 기타 등등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느 한쪽에다 무게를 실어주는 이런 태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 해결을 못한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네. 경제 위기든 요즘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자연 재난이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등장하면 강력한 정부를 호출하기 마련이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 180회에서도 다루었듯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부 규모도 커지는 걸 봤는데요. 심지어 시장의 기능을 강조한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정부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당연하죠.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회가 발전하면 커집니다. 정부의 지출이 같이 따라서 커집니다. 이것도 네네. 지난번 방송에서 굉장히 열심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발전이 성숙한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되면 복지 수준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복지 수요도 높아지고 이걸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이걸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인식도 그때 생겨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사회가 발전하면은 정부의 재정 활동 중에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선진국의 특징인데 그건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0년 예산안을 보면은 보건복지 노동 분야 지출이 우리나라 전체 재정 지출의 35%로 높습니다. 가장 많은데요. 물론 선진국에 비하면은 굉장히 맞죠. 낮은 수준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적으로 선진국형으로 그 정부 지출 구성 비중이 이제 그 구성이 그렇게 가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고령화 추세를 감안을 하면은 앞으로 사회복지 지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재정 지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늘어나는 지출은 다 빚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지난번 정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우리 이렇다해서 지금 코로나 대유행이 지금 우리 2차 대유행 지금 겪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면서 이제 4차 추경 예산 얘기가 지금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다 그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의들이 나왔고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피해 구제용으로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겠다. 국민들한테 다 주는 이런 형태는 아니다라고 이제 정부가 확정 발표를 했던데 어쨌든 그 올해 예산 국회가 원래 작년에 이제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이 512조 원 정도였는데 1, 2, 3차 지금까지 추경 예산을 했고 이걸 다 합치면 추경 예산이 다 합치면은 60조 원. 그래서 근데 만약에 4차까지 더 하게 된다. 이러면은 아마 이제 올해 우리나라의 역대급 예산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미 추경 예산을 합치면은 오늘 그 초반에 방송 초반에 타디님이 550몇 조라 그랬잖아요. 네네. 내년 예산 그것보다 지금 올해 예산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추경이라는 걸 몇 번이든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고 국회가 그럼요. 정부가 원하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한 건지 뭐 이런 것도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이 멋대로 할 수 있으면 이 위험성도 이제 뭐 같이 커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커지니까 멋대로 못하게 해놨죠. 그래도 명색이 민주주의인데 네. 잠깐 그 예산안 편성 네네. 절차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예산이라는 게 국가의 세입 세출에 대한 예정된 계획이잖아요. 네네. 계획대로 안 되는 수도 있죠 원래. 네, 그래서 맞아요. 예정된 계획은 계획이니까. 뭐. 그래서 이제 예산안을 먼저 편성하고 이제 제출을 하는 게 정부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그 예산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 국회의 권한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는 편성 제출하고 국회는 심의 의결하고
여기 이제 그걸 이제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국가재정법이란 법인데요. 국가재정법. 에서 정한 예산의 원칙과 예산안 편성 규칙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 작업을 먼저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매년 초에 기획재정부가 모든 이제 각 중앙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서를 막 받습니다. 올해 예산을 어디다 쓸 건지 그걸 그래서 예산안 시안을 쭉 마련한 다음에 여기 이제 보통 이제 2단계로 이루어져서 예산안 시안이 만들어지는데 먼저 총액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총 지출 규모가 먼저 나와 1단계. 그다음 총 지출 규모가 나오면 거기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겠죠. 여기부터 먼저 쓰자, 저기부터 먼저 쓰자. 그래갖고 뭐 국회의원이 뭐 예산을 많이 끌어왔니? 그러면 나는 잘했어.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요 재원을 배분하는 단계. 요게 이제 1, 2단계로 구성되고 요 2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예산안 시안이 마련되면 기획재정부가 요거를 대통령에게 중간 보고하고 당정 협의하고 예산 자문 회의 등을 거쳐서 정부의 최종 예산을 마련하고 요거를 국회 회기 종료 90일 전, 즉 10월 2일까지 국회 예산을 제출하면 이제 국회에 넘어간 거죠. 와, 자 지금 이제 국회로 넘어왔네요. 네네. 그럼 국회가 심의 의결을 해야 할 텐데요.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에 많이 나죠. 네, 요즘 많이 국회에서는 나오고 이제 있어요. 먼저 소관 상임위, 각 뭐 지출별로 소관 상임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정부가 제출한 최종 예산을 예비 심사한 다음에 이게 다 모여서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감사를 거쳐서 본회의가 열리면 본회의에서 이제 투표를 해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야겠죠. 그런데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뭐 그런 것들도 관련해서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던 것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그게 뭐 그렇게 수적으로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대립이 심해지면 뭐 연단을 점거하기도 하고 뭐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생겨서 2012년 5월에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이거로 해서 패스트트랙 이런 게 생겼죠. 그래서 그 제정 당시에 국회법 85조에 국회가 기한인 11월 30일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으면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설정이 됐는데 여건 야건 잘 안 지켜요 이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만든 법률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데 지켜주세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으면 원래 안 지키잖아요. 자기들도 안 지켜요. 뭐 이걸 안 지키면 자기 국회의원 10% 자른다고 그러면 지키겠는데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어쨌든 정부 제출안을 국회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최종 국회 확정하는 정부 제출안과 약간 차이가 있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명백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국회가 심의 의결권이 있긴 한데 국회의 심의의 권한이 매우 소극적인 수정권밖에 없어요. 약해요. 어떻게 약하냐? 정부가 정한 그 예산안을 폐지하거나 삭제하거나 감액할 수는 있는데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지출을 만들거나 이거는 국회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한테 다시 얘기해서 정부가 이걸 좀 만들어 나오. 이렇게 해서 다시 갔다가 와야 돼. 그래서 국회에 확정하는 정부의 제출안보다 일반적으로 예산안 규모가 줄어드는 거다. 얼마나 깎냐 이걸 갖고 그냥 이쪽 저쪽 이렇게 싸우는 거죠. 국회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우리나라의 법에 아까 찬희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신규 뭐 세목을 만들고 싶다. 이게 증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국회가 혼자 단독 결정 못하고 당연히 국회는 심의 의결만 하기 때문에 정부가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뜻이고 아까 그 올해 예산 500 몇 조였죠? 550 몇 조? 이제 정부는 예정대로 지금 요 때가 뭐냐면 정부 9월 달이잖아요. 정부안이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해 이번에 발표가 된 거죠. 이제 정부는 기획재정부는 1월 달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안이 나왔는데 이제 국회에 이제 심의를 하겠죠. 심의하게 되면은 아마도 조금 깎여야겠죠. 조금 깎을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깎는 것밖에 뭐라도 못하니까. 일단은 실언 남겨야 되니까. 깎는 것밖에 못하니까 일단 국회가 힘을 자랑을 하려면은 정부가 내놓은 안보다는 조금 깎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거의 그랬기 때문에.
네, 삼권 분립을 해도 역시 행정부의 권한이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크죠. 네. 네. 그래서 의회는 정부의 안을 줄일 수만 있지 늘릴 수는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찬희쌤이 이 예산안 우리나라 편성 과정 굉장히 짧고 간략하게 핵심만 딱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잘 새겨 들으신 분들은 네네. 예산안이라고 하는 거는 네.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라 나가는 지출부터 먼저 확정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가계하고 그러네요. 정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정부라는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는 네네. 올해 돈이 수입이 얼마지? 거기에 아. 맞춰 가지고 음. 우리가 지출안을 짜는 게 아, 아니라 네네. 일단 각 부처한테 너희들 올해 무슨 사업 할 거고 돈이 얼마가 필요해. 먼저 네. 그것부터 먼저 음. 모아서 예산 편성안을 싸기 때문에 쓸 네네. 것부터 먼저 계획을 해요. 좋다. 아. 지출부터 먼저 확정을 해. 이게 이제 정부의 특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정부의 특권이지. 그리고 뭐 이번 뭐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 6% 열심히 방송했을 것 맞아요. 같은데 재정. 정부는 빚을 계속 내서 써도 되고 빚을 안 갚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출부터 먼저 어디다 돈 쓰고 싶은지부터 먼저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부의 지출을 좀 뒤에 부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래서 정부가 일단 지출부터 먼저 계획을 짜는 게 이제 예산안 편성 과정이다. 네네. 그 다음에 먼저 지출에 정부의 지출에는 의무 지출하고 재량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자 비용이라는 게 정부가 빚을 내서 빚을 쓰기 지겠으니까. 때문에 네. 이자 비용은 빚 갚는 정부 빚 갚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의무 지출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지출의 근거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매년 어쨌든 뭘 하든 안 하든 일단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보장 비용들이 아. 네. 대부분 이 의무 지출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전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이자 지출도 뭐 빚 냈으니까 이자는 갚아야 어차피 되는 건 나가니까. 이건 어차피 나가는 거고 지출 여부를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무조건 지출을 해야만 되는 거다. 그래서 의무 의무 지출이다. 지출을? 의무 지출이라는 거는 정부가 이 지출 여부를 통제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재량 지출은 의무 지출하고 이자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 항목을 말하는데요. 네네. 그럼 선진국도 의무 지출이 많은가요? 아니면 재량 지출이 많은가요? 선진국의 재정은 네네. 의무 지출이 압도적인 압도적. 비중으로 아.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가 발전해서 정부가 지출을 하게 되면 어디다 이 돈을 지출을 하냐면 대부분 사회복지. 사회복지. 그래서 사회 정책에 그렇군요. 사용되는 그 지출 비중이 제일 높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말은 뭐냐면은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보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사회복지 지출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 지출이고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의무 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미국 연방정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의무 지출이 60%가 넘어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거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지출 분야가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입니다. 아 정말요? 네. 오바마 네. 이후로 많아졌나? 어떻게 그럼 됐나요? 국방비는 어딜 것 같아요? 국방비는 국방. 의무 그때그때 지출이 달라요. 아니죠. 그때 다른. 이건 재량 지출에 그렇지. 들어가는 어디서 거예요. 전쟁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네. 그리고 이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의무 지출이 한 50%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어요. 아직 50%까지는 안 갔는데 네. 50%는 지금 육박하고 있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사회보장제도 역사가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좀 짧기 네,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이제 50%를 못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더 확장되겠죠.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의무 지출 비중이 이제 점차 높아질 테고 그에 따라서 재량 지출 비중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재량 지출은 의무 지출하고 그다음에 이자 지출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 정부가 지출 여부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 재량적으로 한다. 말 그대로 영어 괜히 했다. 어쨌든 재량 지출은 정부가 지출 여부를 통제할 수 있고 혹은 지출 규모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회보장 지출은 정부가 마음대로 그 비용 규모를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의무 지출이겠죠. 아니에요. 아이, 재량 그때 지출이에요. 아, 그래요? 네. 공무원 공무원 분들 이걸 인건비는 알까요? 법령에서 지급하는 게 강제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 공무원 인건비는 재량 지출 항목에 모든 인건비 재량 지출 항목에 네.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부가 네. 어떤 때는
증언했다가 뭐 공무원일자리 증언도 참수해서 막 하고 할 막 수 있고. 증언했다가 네네. 그 증언도 했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도 자기가 멋대로 정하잖아요. 어쩔 때는 뭐 몇 프로로 올렸다가 몇 프로는 몇 년 동안은 동결을 했다가 아니면은 요즘처럼 돈을 뺏어가기로 하잖아요. 맞아요. 공무원들한테서. 그러니까 이 공무원 인건비는 재량지출 행목에 포함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이게 재정 지출의 모든 측면, 즉 뭐냐면 재량 지출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의무 지출을 먼저 봐야죠.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의무 지출의 추이를 좀 보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도 이거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1년의 예산안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지출부터 먼저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각 부처들이 올해 사업 계획을 이제 마련을 해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쓸 예정인지를 담은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예산 편성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올해 총 얼마를 쓸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총액을 정한 다음에 그 지출 계획에 맞춰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수입 계획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 계획이 총 얼마를 쓰겠다 올해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수입 계획을 마련한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려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당초 지출 계획이나 수입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게 이제 추경 예산을 말하는 거고, 추경 예산도 본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소관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과정을 그대로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모든 예산은 국회의 소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요. 솔직히 여당이 지금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정부 의도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정부 예산과 관련돼서 좀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이렇게 없게 만드는 이제 일종의 견제 장치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뭐 우리나라 대통령제이면서 지금 뭐 여당이 과반이 넘지만 의원 내각제 같으면 항상 여당이 과반이 넘는 거니까 네. 어느 정도의 이제 견제 장치가 그렇죠. 있어야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예산 원칙이란 게 있어요. 아, 예산 중요한 것 원칙. 같아요. 네. 아까 제가 국가재정법 얘기 말씀드렸죠. 네네. 여기에 이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지켜야 될 예산 원칙 조항을 16조라는 데 두고 있어요. 아, 그게 5개 항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1번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2번 정부는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 읽다 보니까 좀 웃기네요. 자, 3번 최선을 다하는. 네, 최선을 네. 다하는 정부. 네. 좋아요. 네, 3번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 지출 및 조세특례 제한법 142조 2의 제1항에 따른 조세 지출의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 조세 지출이 뭐죠? 아, 요즘 말이 어려운데 네. 우리 이렇게 몇 번 나왔었죠. 조세 지출은 뭔가 하면 네. 정부가 조세 감면을 해주거나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한테 맞아요. 10억을 거둬야 되는데 5억을 깎아줬으면 우리 5억을 나중에 주거나 마찬가지라는 네네네. 얘기예요. 연말정산에 네. 그 해피 우리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제 네. 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게 조세 네네. 지출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세 지출과 같은 세제 혜택도 네. 남발하지 말거라. 어허. 이렇게 이제 3번 내용이고요. 네. 4번은 정부는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예산 과정의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만 네. 하면 돼요. 노력만 하면 돼요. 5번 더 웃겨요.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예. 네, 국가재정법에 요 재정 건전성이라는 용어가 네. 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법에 재정 지출, 조세 지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있다면 그 어느 정도 어쨌든 정부에 대한 견제는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애매하게 규정들이 거의 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혹은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구체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가요? 네. 이걸 뭐 법에다가 구체적으로 얼만큼 해야 이게 최선을 다한 거고 아, 얼만큼 맞아요. 해야 노력을 다한 거다지 이런 걸 법률로 명문화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재정 원칙을 보면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세금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네. 그다음에 세율을 정할 때는 의회에서 법률로 이걸 정하는 거예요. 이걸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정부가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 세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낮추거나 할 때 이거 반드시 의회를 통과하도록 해라. 법률을 통해서 해라. 이건 이제 조세 네. 법률주의. 이건 이제 요건 채택하고 있다. 근데 지출 법률주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지출 법률주의는 우리나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출 법률주의라는 건 뭐냐면 지출의 항목별 내용과 금액을 의회에서 법률로 확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선진국은 사실 모두 지출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재정 지출에 관한 국회의 강력한 견제를 보장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지금 네네. 각국에서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을 뭐 우리나라 치면 추경 예산, 긴급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잖아요. 뭐 미국에서 우리 1인당 $1,000씩 썼던가요? 이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의 이제 1인당 얼마 이렇게 재난 지원금을 주진 않았지만 이 피해 구제용으로 뭐 자영업자라든지 프리랜서들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그 지원금을 지원을 했는데 이런 지원금 전체가 별도의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그 액수랑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용도로 얼마를 누구한테 지급한다라는 게 이게 다 법률안으로 나와 있고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정부가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지출 법률주의인데 지출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는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 분야 항목 아까 얘기했죠. 뭐냐면은 보건, 그러니까 뭐 일자리, 복지, 그 다음에 뭐 이런 큰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분야 항목하고 그 금액만을 이렇게 열거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사회, 뭐 일자리, 고용,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뭐 35%가 지출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아주 그 큰 넓은 범주에서 예산 분야하고 그 금액만은 열거하고 지출 방법이나 목적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라. 정부 너희들 그 전권을 다 행정부에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사실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으로 지출을 막 변경하잖아요. 예를 네네. 들어가지고 그래도 정부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을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걸 이제 재량적 지출 행위를 그러니까 법으로 이미 정해지고 의무 지출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50% 나머지 50% 우리나라 이제 예산 지출 재정 지출의 50%에 해당하는 재량 지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미리 예산안에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라는 걸 정부가 국회 의결 심의를 받았어도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전혀 딴 데다 막 갖다가 써도 그렇군요. 아무 상관이 없고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역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출 법률주의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지출 항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었던 거 네, 이런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출 얘기는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수입 계획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정부의 수입 이러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그리고 뭐 진짜 주요하게 세금 수입인데요. 그렇죠. 그거로 다 충당이 안 되면 정부가 이제 이제서야 이제 빚을 내야 되는데 즉 이제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국채 발행입니다. 이렇게 국채 발행 등으로 정부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출 법률주의가 없어서 이 정부가 재량 지출은 자기 멋대로 해도 국회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국가재정법 제18조 국가의 세출 재원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면은 정부가 지출 계획에 따른 수입 계획을 작성을 할 때 먼저 지출 계획을 먼저 짜고 그다음에 네네. 수입 계획을 만드는데 그때 한 해 세입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그대로 읽어보면 국가의 세출은 국채, 차입금, 외국 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 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금까지 포함한다. 이 차입금은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서 충당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부가 빚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은 그 재원으로 국가의 세출을 충당해라.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빚을 져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필요하면 빚을 낼 수도 있는데 이게 민의의 대표자인 국회가 정부가 마음대로 빚을 내서 지출을 이제 못하도록 감시자, 관리자 이런 역할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름은 엄격한 원칙 같은데 왜 이런 원칙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뭐 독일 사태도 잘 알고 있지만 엄격하게 이제 정부의 이런 뭐 빚을 내는 그런 기능을 통제를 하지 않으면 모든 정부가 실적을 많이 내기 위해서 네.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지출을 남발할 수가 있죠. 네네.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그럼요. 그래서 돈 뿌리면 특히 되죠. 이제 중앙은행이 자기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발권력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을 이용해서 막 돈을 찍어서 재정 지출을 막 충당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그 사후에 발생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통제를 미리미리 해야 하는 그런 식의 원칙이 생긴 거고요. 네. 과거에 이제 근본이자가 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근본이자가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네. 이제 근본이자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 불안지폐니까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네네. 네, 사실상 이제 통제 장치가 지금 없는 셈이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얘기만 나오면 가장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왜냐면 뭐 물가가 2배 올라가면 자산 가치가 사실 2배 떨어진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돈이 많으면 그만큼 돈이 없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그렇지. 없어요. 그렇죠. 빌린 사람은 좋죠. 빌린 사람은. 빌린 사람 오히려 좋죠. 더 예. 좋은 거고. 예.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네. 근데 돈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면 부자만 피해를 보느냐? 그건 아니고 에너지하고 식량을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해외에. 그래서 일반 서민들도 생계 자체 위협을 받을 수가 있겠고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부자들도 고통을 겪지만 보통의 서민들은 이제 더 크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을 좀 막아야 되는 게 부자건 서민이건 관계없이 국가 정책으로서 어느 원칙적으로 이렇게 잡힌 네네. 그런 면이 역사적으로 있는 거죠.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뭐 손을 덜덜덜 떨 수도 있는데 그 정도에 딱 그 정도예요. 부자들은 손을 덜덜덜 맞아요. 떨고 생계 자체 위협은 배가 받지 아픈 않고. 거지. 네. 근데 실제로 서민들은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요즘 세상에도 지금 연출되고 있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어쨌든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나도 부자들은 다 자기 살 길들을 찾아갑니다. 뭐 해외로 나가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미 아마 저기 외화로 돈을 다 환전을 시켜놓고 해외로 가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서민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라는 건 좀 굉장히 좀 무서운 거다. 그래서 좀 이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현대통화이론 굉장히 유행이죠. 네네. 그다음에 포스케인주의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재정 준칙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신경을 쓰고 빚내는 것도 좀 조심해라 이런 재정 준칙들이 정부 재정 활동을 제약한다 이런 비판들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사실 정부는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게 맞거든요. 그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계속 돈을 빌려서 또 이전에 진 빚을 갚고 또 빌려서 또 진 빚을 갚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이게 가능한 게 유일한 게 정부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안 갚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계속 빚을 내서 기존의 빚을 갚아갈 수 있고 영구적으로 해도 되는 유일한 단위다. 경제 주체다. 개인들은 불가능하고 기업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국채를 무한정 발행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무한정 발행해서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가지고 필요한 지출을 다 충당하면 된다. 이런 급진적인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이렇게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런 사람도 있죠. 있죠. 네, 있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사실 뭐 주장은 얼마든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계속 빚을 내서 그러니까 돈을 찍거나 아니면은 뭐 빚을 내거나 해서 충분히 그 수입을 확보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뭐 데다가 다 써도 되죠. 그걸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누구든지 주장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남발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돈 찍어서 뿌리면 인플레 발생하거든요. 이거에 그럼요. 대해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무한정 빚을 내서 계속 빚으로 네네. 빚을 갚아가면서 그 자기 필요한 자금을 그 충당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걸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이 위험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이 해법을 동시에 내놓기만 하면 괜찮다. 근데 아직까지 이 해법 아무도 찾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정부론이 정부 재정 지출의 족쇄 역할을 해온 게 실제로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 네. 비판하는 것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해요. 이건 맞아요. 네. 그런데 정부가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자유롭게 지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정부 지출에 아무런 제한을 안 두는 것, 그런 제한을 다 없애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멋대로 통화 발행을 남발하거나 재정 지출을 과다하게 해서 이게 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정부가 항상 수입 한도 내에서 지출을 해야 한다. 이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재정 건전성 원칙이나 과감한 재정 투자를 소극적으로 해야 한다던가 뭐 이런 주장에는 좀 동의하기 힘든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지금 뭐까지 이어져 오는 이런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더더욱 좀 그렇게 동의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돈을 쓰는 게 마땅하죠.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제가 우리나라에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그럼 정부가 막 써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정부가 돈 쓰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가 막 돈을 쓰면 안 된다. 이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두 가지 이미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경제의 구원자, 그러니까 경제 위기 때 정부가 네네. 돈을 풀어서 경제를 지탱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구원자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를 일으켜가지고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이 파멸의 원인 제공자 이 이미지도 있는 네.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의 정부의 돈 씀씀씀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정반대된 이미지를 두 개 다 만들어낸 거죠. 역사적으로 구원자 사례와 그다음에 파멸의 원인 제공자 사례가 계속 지금까지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네. 있거든요. 아수라백작이구만. 아수라백작. 아수라백작 알아요, 타준이? 연식 나오나? 네. 안 몰라요? 몰라요? 오 진짜? 이게 확실히 세대 차이구나.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아수라백작까지 두 가지 얼굴을 다 가지고 있죠. 천사와 악마의 얼굴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계의 경제적 역할, 가계라고 우리 가정 경제적 역할이나 기업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학 내부에서든 아니면 정치 경제학 내부에서 이견이 없는데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는 정말 이견이 진짜 뭐. 분분한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적자 지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죠. 그 민간의 그 투자가 부진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적자 지출을 통해서 정부가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뭐 어느 나라 정부든 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부가 적자 지출을 위해서 대규모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시중에 있는 자금을 이 정부 국채가 다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민간 주체는 차입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돈들이 국채 사는 대로 다 흘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금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을 때 이렇게 정부가 만약에 대량의 국채를 발행하면은 이른바 구축 효과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이제 돈을 구축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내쫓겼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민간이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설사 민간이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구축 효과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국가의 손실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국가가 1조 원의 국채를 발행했다고 쳐봅시다. 그것 때문에 민간 기업의 사업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구축 효과예요. 정부가 1조 원의 국채를 발행한 만큼 기업은 그만큼의 사업 기회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은 명확하다. 그런데 민간 기업이 1조 원을 빌려서 추진하려던 사업이 예를 들어서 최고급 무슨 리조트 빌라 같은 걸 짓는 것이었다. 근데 정부가 1조 원의 빚을 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서민층을 위한 좋은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걸 국가적 손실이라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겠느냐? 없다.
그래서 정부의 공공투자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곳에 사용이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 구축 효과가 설사 발생했다 해도 그게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말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만약에 민간 기업이 시중에서 돈을 빌려서 신규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든 아니면은 정부가 시중에서 돈을 빌려서 공공 투자를 하든 사실은 GDP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는 동일해요. 정부가 1조 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나 아니면 민간 기업이 1조 원 빌려서 투자하는 거나 GDP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 누가 한 거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똑같이 1조 원이라는 경제 게 주체로 똑같으니까. 경제에 돈을 뿌렸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부가 이걸 투자를 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파트를 짓는 거, 고급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 정부가 서민 아파트를 수백 채를 짓는 거하고 똑같은 투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게 GDP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정부의 그 지출에는 투자 목적의 지출이 있고 소비 목적의 지출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소비 목적의 지출은 공무원 인건비 주는 거, 아. 그 다음에 사회보장 지출도 다 소비 목적의 지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는데 소비 목적의 지출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 목적의 지출이 있는데 투자 목적의 지출은 이거는 재정 지출에서 빼자. 적자 규모에서 빼자.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의 승수 효과를 진짜 기업이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낳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그냥 정부 지출하고 한 통으로 묶어서 정부 지출이 더 많다 적다 그래서 이게 큰 정부다 뭐 비효율적이다 이런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이게 그 투자 목적의 지출인 공공 투자가 들어가면 시장에서 동일한 민간이 하는 동일한 효과를 낳기 때문에 이 부분 구분해서 뭐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적절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어쨌든 적자 재정인가 뭐 혹은 흑자 재정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재정 지출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렇게 할 거냐 그리고 어디다 제대로 쓸 것인가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더더군다나 네네. 지금처럼 민간의 수요가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그 수요를 메우는 투자들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는 적자 지출은 그래서 정당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는 당연하죠. 네. 근데 정부의 예산은 정부가 지출을 막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정부의 예산은 현명하고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지출을 하되 현명하고 유용하게 사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집단의 이익 갈등 상황에서 근데 어떤 지출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투자일까? 네. 공공병원을 짓고 요즘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공공병원을 더 짓고 그다음에 뭐 공공의대를 더 짓고 이런 데 쓰는 지출이 더 합당하냐. 우리가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지금 의사들이 반대해가지고 네네.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네네. 못 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자기 이익을 둘러싸고 갈등을 버리는 게 이게 사회의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출이 합당한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는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경제의 한 부분이고 경제도 정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합당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정 지출 남발이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를 촉발을 해서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알파조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형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뭐 휴먼 뉴딜 같은 휴먼 뉴딜은 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교육 네. 그런 거예요. 이런 거 같은 이제 이런 계획에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좀 더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뭐 과연 합당한 지출 계획인지 위에 말했던 그런 각종 뉴딜 정책이 다음 기회에 혹시 알파조님이 한번 다뤄주실 수 있으실지. 네, 한번. 네네. 어차피 제 생각에는 한 몇 차례 더 재정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기회에 알파조님이 한 번 더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자 재정 지출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살펴본 이렇다 185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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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다른 정보 전해주세요.